서바이벌 토론 1. 지난주에 펼쳐졌던 8강전 두 번째 승부. 동탄국제고 D베테랑 대 안양 인덕원고 이건승의 대결. 식약처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D베테랑. 결국 다크호스 이건승의 도전을 물리치며 우승 후보의 면모를 과시했다. 동탄국제고 D베테랑이 준결승에 합류하고 서울 명도계고 라루미에르 그리고 동탄국제고 D베테랑 두 팀이 준결승에 진출한 가운데 오늘 8강전 세 번째 대결이 시작된다. 친구들과 토론 주제에 대해 열심히 토론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이번 8강전에서도 제 실력 발휘에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다. 4강 진출은 우리의 거! 경명여고 참깨 파이팅! 뜨거웠던 예선전을 거쳐서 치열했던 16강전을 거쳐 오늘 8강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8강 꼭 이기고 4강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고 파이팅! 우승 실화냐! 대구 경명여고 참깨팀 대 전남 나주고 실화냐 팀의 8강전 세 번째 대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진행을 맡은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8강전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대결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명여자고등학교 참깨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참깨,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죠. 대구 경명여고의 교훈인 참되고 아름답게를 줄여서 참깨라고 했고 이현주 학생이 활약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대1 토론이랑 반박같이 말할 기회가 많아서 그렇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은 두 팀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각오예요? 오늘 이때까지 지금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제 실력 발휘해서 꼭 4강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남 나주고등학교 실화냐 팀이 이에 대응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실화냐 상대팀 주장의 사실 여부를 끝까지 질문하겠다라는 각오가 담긴 뜻이었습니다. 실화냐? 3명의 3학년 오빠를 이끌고 팀을 8강에 올려놓았어요. 유시훈 학생, 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독이는 역할만 했을 뿐 뭔가 이끄는 역할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좀 두 선배들이 정말 열심히 한 노력이 좀 무산되는 것 같아서 내내 미안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독임을 잘했다는 거죠. 네. 오늘 각오 한마디는 우리 휘준 군이 해줄래요? 16강도 되게 큰 점수차로 이겨서 되게 신기했는데 네. 8강전까지 온 것도 되게 신기하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정말 모든 걸 다 펼치고 4강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네. 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강도 신기하게 올라가겠다. 네, 신기하게 올라온 게 이제 2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심사위원 이번에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의 고수가 진정한 실력자를 가려낸다. 토론교육 전문가 백춘현 전문심사위원. 법률가의 공정한 시선으로 평가한다. 변호사 임방글 전문심사위원. 지난 시즌의 토론왕이 심사한다. 시즌3의 우승자 유선명 전문심사위원. 자, 그리고 전문심사위원 세 분과 함께 오늘 점수를 매길 분들이죠. 대학생 방청심사단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 100, 후반 100, 총점 200점이고요. 100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문심사위원 세 분의 점수가 70점, 그리고 방청심사단의 점수가 30점에서 플러스해서 각각 100점씩 합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팀에게 주어진 논제는 뭘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부양 의무제.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극빈층이라 해도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 등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다. 최근 복지 확대를 위해 이 제도를 꼭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예, 부양 의무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공적 부조가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죠. 거기에 대상자에게 대해서는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게 각종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대상자의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 소득 이상이어서 그 대상자를 충분히 좀 생활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그 가족에게 부양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부양인에 대한 가족들의 부양 의무는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하지만 효문화가 중시되는 우리나라는 특히 나이든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오늘의 논제, 부양 의무제의 존속, 그에 대한 찬반 토론이 시작된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어떤 시선으로 접근할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죠. 라운드 1, 입론과 반론. 1라운드 입론과 반론에서는 논제에 대한 입장 표명인 입론과 그에 대한 상대팀의 기초 반박인 반론을 찬반 두 팀이 주고받습니다. 입론 시간은 각각 3분, 반론 시간은 각각 2분. 입론은 3분, 반론은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이 있겠습니다. 김채연 양이죠? 네.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부양의무제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측의 주장을 크게 3가지 논점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2026년에는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공적 부양을 늘리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야 할 노년 인구는 많고 생산 인구와 납세자는 적어 국가가 늘어나는 지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초고령 사회로 바뀌어가는 우리나라가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의 조화를 이루고 계속해서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즉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제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둘째, 폐지 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 전체 예산 400조 원 중 3분의 1인 130조 원이 복지 예산인데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여 국가가 모두 지원할 경우 연간 10조 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부양 의무제는 존속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하여 살아가는 서구권 문화와 달리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고 가족 윤리가 비교적 강한 아시아 문화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4억에서 10억 정도인 자녀 교육비, 최대 약 900만 원인 대학 등록금, 주택 가격을 제외하고도 1억이 드는 결혼 비용 등을 부모가 지원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남편의 빚을 아내가 함께 책임지고 부모의 빚에 대한 책임이 자식에게도 주어지는 등 가족이 경제 공동체이자 운명 공동체입니다. 법은 곧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양 의무제는 한국 사회의 상식, 즉 가족을 운명 공동체로 보고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고가 반영되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정이 있는 우리 사회만의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양 의무제는 존속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측은 이러한 3가지 측면에서 부양 의무제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입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채연 양의 입론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3가지 이유에서 부양 의무제를 찬성한다, 그런 얘기였고요. 자, 여기에 대한 반론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역시 실화냐 팀의 중심입니다. 류시온 양이 준비하고 있죠? 네. 토론왕 출발! 저희가 말하는 복지는 무분별적인 복지가 아닙니다. 저희도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의견입니다. 무분별적인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가 됐어도 그 자신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분별적인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찬성 측이 제시하신 첫 번째 의견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지 시 재정 문제를 드셨습니다. 이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한 체감
부담 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정부는 현재 순차적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운명 공동체라고 하셨는데요. 이 운명 공동체인 것을 굳이 돈으로 묶어야 하느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그 사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관계를 왜 굳이 돈으로 묶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류시온 양의 반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 측에서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할까요? 입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준 학생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희 반대 측은 국민들의 질 좋은 삶을 위해 본 논제인 부양 의무제를 존속시켜야 한다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부양 의무제는 소득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1초 내 직계 혈통 및 친족의 재산이 늘어갈수록 기초생활수급비를 점점 줄여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404만 원이 넘으면 아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소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 하더라도 부양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에 드는 비용은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런 발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결국 빈곤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양 의무제 폐지로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3년 9월 신장투석 환자였던 부산의 한 아버지는 딸의 취업으로 인해 수급 탈락 통보를 받고 딸에게 병원비를 부담시킬 수 없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가족 간의 관계에는 돈이라는 걸림돌이 가족 구성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짐이 부담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어야만 합니다. 셋째, 부양 의무제 폐지로서 좀 더 정확한 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부양 의무제의 복지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부양하는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복지를 받는 대상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모순점입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복지는 당연히 자신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나 아닌 타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고 타인과의 관계, 즉 부양 의무자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부양 의무자가 뿌리친 그 도움의 손길을 이제 국가가 잡아줘야 합니다. 저희 반대 측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본 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중고등학교 김휘준 학생의 반대 측 입론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반박이 있을 겁니다. 반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주 학생, 네, 준비됐으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토론아, 출발! 먼저 첫 번째, 소득의 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사람이 좀 더 자녀가 부양의 의무를 질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생김으로써 국가는 그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조금 더 덜게 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꼭 가지 않아도 될 돈을 더 시급한 사람에게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부양 의무제로 인해 일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또한 그 사례들에 대해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견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양 의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 가치관 같은 이러한 덕목들을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양 의무제를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이 부양 의무제를 존속시켜 나감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방안을 개선시켜 시행령과 같은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 정확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복지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이 가야겠죠. 부정수급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양 의무제는 존속시켜져야 합니다. 이상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주 양은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아주 충분히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라운드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못다한 얘기는 2라운드에서 하죠. 라운드 2 교차 토론. 2라운드 교차 토론에서는 찬반 양측이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습니다. 매회 각 팀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은 30초씩 총 10분 동안 펼쳐지는 교차 토론. 먼저 참개팀에서 아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화냐 팀에서 먼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학생은 팻말을 들어서 본인이 의견이 있음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시온 양.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오히려 부정수급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가족들이 소득이 올랐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못해서 내가 오히려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자식이, 우리 사위가 소득이 올랐는데 그것을 우리 할머니나 자신의 그 장모님한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고, 나도 나 모르는 사이에 내 월급이 올라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부정수급자가 현재 너무 많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고 자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다면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논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때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 폐지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폐지의 경우 현재 지금 시점에서 당장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줄여나간다는 의미, 즉 수정을 통해 고쳐나가자는 저희 측의 존속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최종 목표는 폐지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존속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했을 때는 연간 최대 10조 원이라는 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연간에 쓸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추가적인 10조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만 보더라도 연간 불용액이 2,500억 정도 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불용액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가 충분히 알 권리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불용액을 좀 더 여기다 씀으로써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순차적인 폐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속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 상태를 문제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방안은 수정하면서 나아가자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춤형 복지라는 것을 들고 싶은데요.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을 더 자세히 조사를 하고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들은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반대 측에서 반론하시길 부모 자녀 부담감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인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런데 저희 세 번째에서 반론하시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기 위해서 이 부양 의무제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복지 사각지대까지 인정한 상황에서 존속시키는 게 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일지 모르겠고 저희의 주장에 따라서 이걸 폐지함으로써 이렇게 개개인을 선별해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그 부양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부양을 받는 사람의 이 소득을 파악해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바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면서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연간 10조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까지 할 것이 아니라 부양 의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방향을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언제 가난해질지 모르고 내가 언제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반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복지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증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복지 확대를 할 경우에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46%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복지를 확대할 때 국민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간 진행이 된 교차 토론 끝이 났습니다. 2라운드까지 전반전이 끝이 난 셈이네요. 자, 전반전 열심히 토론에 임해준 두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치열한 토론을 펼쳐보인 두 팀. 과연 심사위원들은 이 두 팀의 전반전 토론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세 여학생들의 팀워크가 돋보인 참교팀. 이들의 적극적인 자세 역시 인상적이었는데요.
공격적인 질문을 수차례 던지며 토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화냐 역시 조금도 물러서는 팀이 아니었죠. 적절한 답변과 함께 역질문을 던지며 팽팽한 토론을 만들었습니다. 참개팀과 실화냐 팀, 두 팀은 지금 대기실에서 바로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에는 이제 심사위원 3분 그리고 방청 심사단이 함께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점수는 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평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춘현 위원님, 오늘 전반전 심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 토론보다 양 팀 모두 실력들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뭐 그 이야기하는 태도 또는 뭐 그 질의응답하는 모습들 이와 같은 것들 그 아주 날카로운 또 이제 그 질의응답 이런 것들 아주 좋았는데 다만 아직까지 조금 이번 그 전반전에서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듣고 핵심을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해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서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약간씩 서로 이야기가 빗나가는, 서로 어긋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찬성팀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했을 때 추가되는 이 10조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뭐 세금 확충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답변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자마자 자료를 꺼내면서 세금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논증해줘서 아주 효과적인 공격이 되었던 것 같고, 이렇게 상대방의 답변을 예측을 하고 한 수 먼저 움직인다는 점이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사람의 집중도가 처음과 마지막이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래서 처음에 입론으로 발표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상당 부분 좀 외워서 청중들도 좀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설득하는 어조로 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해온 거를 그대로 읽기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설득하는 어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짚어 주셨네요. 네. 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대한 머리 싸움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전에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점수 한번 보죠. 참개와 실화냐 팀과 참개팀 중간 점수 보겠습니다. 이윽고 점수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두 팀의 전반 점수는 경력여고 80점, 나주고 75점. 5점 차로 앞선 참개.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듯 3명의 토론자 터져나오는 환호를 억누릅니다. 크지 않은 점수차. 비록 전반전에서는 뒤처졌지만 실화냐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5점 차로 져서 저희 팀이 좀 낙담하긴 했는데 저희 팀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1대1 토론과 최종 결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개의치는 않고요. 많은 팀들이 그 전반전에 뒤지더라도 후반전에 역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난주 팀도 그렇게 역전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저희 팀도 그렇게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주고 화이팅! 우승 실화냐! 지금 점수는 후반대에 가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점수니까 지금 안주하면 안 될 것 같고, 저희의 원래 목표가 말을 이게 골고루 분담해서 잘 말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그 목표는 잘 이룬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만족스러운 전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 잘하겠습니다. 4강 진출은 우리의 것. 참개팀 파이팅! 전반전 점수 내용, 전문심사위원 점수 54대 56, 방청심사단 점수 26대 19, 총계 80대 75. 그동안에도 보셨겠지만 후반전에 그렇게 큰 점수차가 아닙니다. 이 5점이라는 점수차를 참개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유지할지 또는 더 벌릴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실화냐 팀은 줄이거나 또 역전해야 되겠죠. 자, 이 상황 후반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3 1대1 토론. 3라운드 1대1 토론에서는 양팀 1대1 토론자의 단상 토론 그리고 교차 토론의 재개가 펼쳐집니다. 3라운드의 시간은 총 10분. 양 팀의 대표 주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화냐 팀에서는
류시온 양이, 참개팀에서는 이현주 양이 이렇게 나와서 서 있는데, 자 그러면은 실현아 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측 입장인데요. 과연 어떤 얘기로 포문을 열까요? 기대해 보시면서 자 1대1 토론 출발하겠습니다. 방금 1라운드에서 가장 논란거리였던 연간 10조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는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지 강국이라고 불리는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25%까지 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복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 이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 세금을 부담하면서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그런 복지국가로 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자료와 같이 이러한 복지 제도를 설문조사했을 때는 물론 그 복지 제도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을 증세를 통해서 이 복지 정책에 드는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질문을 추가했을 때는 보실 수 있듯 반대측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누리과정의 경우 그리고 반값 등록금 이슈가 되어왔던 4가지를 합쳐서 10조 원의 예산이 드는데 지금까지 치러왔던 사회적 비용이 얼마며 그곳에 결국은 실시를 결정하지 못했죠. 그럼 이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며 이러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제시하신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가장 많은 후보들이 이런 부양의무제 폐지를 내놓았습니다. 엄청 많은 대선 후보자가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 주장을 한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뜻으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는 부양의무제 폐지라는 공약도 있었고요. 방금 자료를 보시면 모집단이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전 국민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부양의무제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의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고 부양의무제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에 모든 국민들이 동감한다는 것은 저희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우리의 효사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가 아니라 맞춤형 복지, 선지용 후 징수와 같은 다양한 대안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부양의무제는 폐지되어야 할 악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제는 우리나라의 좋은 가치관을 지닌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악법이 아니라 조금 못생긴 조금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논제 3에서 말씀드렸듯 수정 과정을 통해서 부정 징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람에게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계속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수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본 논제에 관해서는 이 부양의무제를 존속시켜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존속의 의미란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정을 하신다고 찬성 측에서 설명을 하신다면 이 부양의무제 존속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부양의무제를 수정을 해 나간다라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을 탈피해 나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측 의견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의 사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부양의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보시면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 추이가 현재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효를 중시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부양의무제를 존속을 시켰을 때 현재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지금 높아져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측 의견은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가족 간의 관계에 돈이 아니라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토론할 때 말씀해 주셨듯 경제적 운명 공동체가 아니고 관계 중심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민법상에도 명시되어 있듯 가족의 범위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 사회적 최소 자본을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료에서 지금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죠. 상대 측에서는 어떻게 그 원인이 부양 의무를 지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90%가 넘는 가계부채는 OECD 평균보다 20%포인트가 높고 한국은행 보고에 따르면 이미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듯하다. 이 시점에서 살펴볼 수 있듯 우리는 부양의 의무를 지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 의무를 지고자 하나 그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했듯 자활과 다른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능력을 키워주고 스스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아닙니까?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말 간만에 1대1 대결 불꽃 튀는 그런 설전을 봤습니다. 예, 제가 마치 여기서 김구라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는 교차 토론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학생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불꽃 튀는 1대1 토론이 펼쳐지는 동안 대기실에서 후배를 응원한 실화냐 팀의 팀원들. 참개팀 역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대표 토론자를 응원했습니다. 상대편 반론자께서도 정말 말을 정말 잘하시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점들을 이렇게 꼬집어 주셔서 굉장히 당황했지만 저희 팀의 연주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받아줬고 준비한 것까지 다 써서 온 것 같아서 정말 연주는 국가적 인재라 생각합니다. 시은이가 아까 계속 저한테 미안해하고 잘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잘하고 온 것 같고 충분히 저희 점수를 뒤집을 정도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교차 토론을 위해서 나가서 하고 싶은 말 꼭 다 하고 오겠습니다. 유시원 양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차 토론은 반대로 참개팀에서 먼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분 시간이고요. 팻말을 든 학생은 30초에 역시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예은 양, 시작하도록 예, 시작해 하겠습니다. 주시죠. 저희가 첫 번째 논거로 든 지속 가능한 복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시행한다는 것은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을 조화를 이루어서 시행한다는 것인데요.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국가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국가의 책임이 너무 가중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부양을 하겠으니 사적으로 부양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일단 힘드실 테니까 저희가 일단 부양을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적 부양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적 부양에게만 너무 의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우선적으로 도와준다, 국가가 더 확실하게 도와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자면 2011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233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345만 원의 67% 수준에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평균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그 부양의 의무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상속을 한 채로 자신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에게 지원을 받는 그런 부적절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저희 측의 의견을 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강남의 A씨는 자신이 기초생활수급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고 자기 가구 내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만족하는 조항이 없도록 하여 실제 수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악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더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면 무조건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부양의무제를 존속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이 많고 그래서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1대1 토론에서 저희가 분명히 찬성 측에서 존속의 그 용어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 정의를 하는데 존속이란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되는 것인데 계속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건 분명히 맞춤형 복지는 이 부양의무제를 개선하고 수정하는 것이지 그건 존속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그 현상이 계속되는 것인데 개선과 수정과 존속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어를 지금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좀 정리해달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측은 존속을 현재의 문제점을 개정해 나가면서 이 제도를 꼭 쭉 유지시켜야 된다는 의미의 존속을 수차례 토론에서 사용해왔고 그런 의미를 수차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이러한 부양의무제를 존속시킴으로써 지금 국가에서는 즉시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폐지, 즉 단계적 개정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금 즉시 폐지했을 때 비용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지하자는 상대적 주장과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저희 측은 개정이라고 용어를 바꿔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시원 토론자가 말씀해주신 먼저 지원을 해주고 후에 기준을 따져본다는 것은 저희 측이 말씀드린 선지원 후 부양제도, 부양 의무제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와 부합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지막 30초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유교적 전통적 가치관이라 해서 같이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당연하다면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부양 의무자가 거부를 하면서 소설화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아까 1대1 토론에서 그래프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면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의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받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30일이에요. 하지만 30일 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하고 부양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유,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교차 토론을 이어가다 보면 그만큼 이렇게 푹 빠지게 되는 그런 3라운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못다한 얘기는 4라운드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라운드 4 최종 변론. 4라운드 최종 변론에서는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찬반 양측의 마지막 변론이 펼쳐집니다. 주어진 시간은 양팀 각각 3분씩. 오늘 아주 재미있게 국민의 가장 공정한 룰이죠.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양과 최준용 군이 최종 변론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죠. 뭐 두 사람이. 네. 아니 그것도 지금 시온 양한테 뭐 낼까 물어봅니까? 시온 양한테 뭐 낼까. 예. 자, 한 번도 안 해봤던 방식인데 가위바위보 했으니까 또 공정한 룰이니까 한번 해보죠. 괜찮죠? 네, 서로가 왜냐면 괜찮습니다. 뒤하길 원하니까. 네, 예. 괜찮습니다. 자, 준영 군, 그리고 예은 양. 안 내면 술래가 아니라 안 내면 먼저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네. 예은 양이 이겼어요. 예, 예. 그렇네요. 그럼 뒤에 한다는 얘기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최준영 군이 먼저 최종 변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반론부터 하겠습니다. 상대팀 찬성 측의 주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가 현실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보편적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바꾸자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부양 의무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동안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더 주자는 의미로 더 선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주자는 의미여서 이거는 분명히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한 번에 10조 원이 드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위는 지금 5년이고 그 뒤에 대통령도 이렇게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그 10조 원을 나눠감으로써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순차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존속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했는데 그 찬성 측에서 운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이 운명 공동체가 저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꼭 돈으로 묶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대 측의 주장에서 부양 의무제는 소득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찬성 측에서 시급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허나 그 줄어든 돈이 시급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주어야 할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 돈을 이 돈이 남았으니까 너네 이렇게 시급하니까 가져오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 돈은 그저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양 의무제 폐지로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운명 공동체와 같이 엮어보았을 때 돈으로 묶이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더라도 이렇게 사적 간의 부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더 이렇게 사적 부양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양 의무제 폐지로 정확한 복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양 의무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렇게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찬성 측에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폐지를 통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부양 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준용 군의 마지막 최종 변론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습니다. 정혜연 양. 그래서 이제 이번에 최종 변론을 하게 됐네요.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측은 부양의무제를 현 시행 그대로 유지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일부 사항들을 수정하고 고쳐가면서 이 법을 존속시키자는 의견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저희는 부양의무제를 존속하되 부양의무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일정액을 부모의 통장에 넣어주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중국의 사례처럼 자녀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부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제 시행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법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 번의 피드백을 통해서 바람직한 법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하고 그렇게 모습을 갖춘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금수저, 흑수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죠. 이 단어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녀의 능력 그리고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았을 때 아직 우리나라에는 가족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이 존재하고 가족이란 경제적 또는 다른 분야에서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지구에서 꼭 가지고 가야 할 덕목은 한국의 효문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 효문화는 후대에 이어서도 계승해 나가야 할 우리 한국의 그리고 아시아권 국가의 소중한 가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가 일어나고 있고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풍조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소중한 효문화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을 통해 바람직한 모습을 띠는 부양의무제를 존속시킴으로써 삭막해져가는 우리 사회의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수정을 통한 바람직한 부양의무제를 존속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이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양의무제를 존속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 측 최종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예은 양의 찬성 측 최종 변론까지 다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할 텐데 이 상황에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명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토론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했던 토론들 중에서 기억에 제일 남는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양 팀 모두 정말 잘 해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재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준비를 잘 해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이 왜 재밌었냐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반대편이 그 얘기를 잘 받아서 잘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박을 하고 그럼 또 상대가 그 내용을 제대로 잘 알아들어서 재반박을 하고 이렇게 핑퐁 게임을 했을 때 우리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거든요. 네. 근데 이번 토론이 좀 그런 면에서 아주 좀 훌륭했던 것 같고 특히 그 1대1 토론이 그랬어요. 1대1 토론이 딱 끝나자마자 제 뒤에 있는 방청객들이 야 재밌다 이런 얘기가 제 귀에도 들릴 정도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토론을 할 때 소위 그 논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토론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논제가 부양의무제를 존속시켜야 할 것이냐, 그렇죠? 뭐 찬성은 이제 존속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반대의 관점은 뭐냐? 반대는 폐지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속의 반대를 폐지로 보았는데 사실 그 중간에는 뭔가 다른 것들도 가능해요. 근데 이 토론에서는 찬성 측,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그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찬성 측에서 가져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 수정해서 보완하면서 그렇게 존속해야 한다.
그래서 이 논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서 있는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토론이라는 것을 이번에 아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점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 칭찬 일색이었어요. 심사위원 세 분의 심사평이. 그래서 칭찬은 칭찬이고 저분들이 칭찬하셨지만 점수는 아마 또 따로 주셨을 거예요. 또 점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8강전 세 번째 대결에서 4강으로 가는 팀은 과연 어떤 팀이 될지, 실화냐 참개냐, 실화냐 팀이냐 참개냐 팀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훌륭한 대결을 보여준 두 팀. 하지만 단 한 팀만이 준결승에 진출한다. 과연 최종 결과는 166대 139. 대구 경명여고 참개팀이 4강전에 진출합니다. 후반전의 점수 내용: 전문심사위원 점수 61대 49, 방청심사단 점수 25대 15, 합계 86대 64. 전반 80대 75, 후반 86대 64, 최종 점수 166대 139로 경명여고의 승리. 발표가 되는 순간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처음에 5점 차 점수가 아주 많이 벌어졌네요. 그죠? 예, 기분이 어떤가요, 김채연 양? 후반전에 제가 질문을 한 번도 하지 못해서 혹시 지면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아이고. 거의 지금 인터뷰는 우승 인터뷰인데요. 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수 있네요. 팀이니까, 그죠? 팀이니까 혹시나 내가 팀에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아마 전전긍긍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화냐 팀은 조금 아쉽습니다. 시온 양. 뭔가 여기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어서 저희 팀한테는 너무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교롭게 또 두 팀이 한 팀은 나주에서 한 팀은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휘종군 축하 멘트를 사투리로 해줘요. 상대방한테 한번 해줘봐요. 겁나게 축하해보네. 예, 여기는 고맙다고 사투리로 한번 예은이 양이. 진짜 고맙습니다. 예. 자, 결과와 상관없이 멋진 토론을 펼쳐준 두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팀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을 진행하다 보면 참 우리 고등학생들이 토론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즘에 SNS가 많이 발달해 있죠. 인터넷상에서 보면 이런 그 정리되어 있는 토론 문화가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오가는 이런 어떤 과장된 표현,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 때문에 상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공개되어 있는 토론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럴까?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토론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우리가 발전시키고 홍보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자라고 만든 프로가 바로 이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입니다. 자, 이런 멋진 토론 계속 이어갑니다. 다음 주는요, 8강전 마지막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실망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제가 또 열심히 다독여서 함께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실화냐 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에 임할 때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번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노력해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승 진출은 우리의 것! 경명여고 참개인 화이팅!